프롤로그 02 보수는 왜 4연패와 3연승을 달렸는가?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 지도자의 비극적인 결말은 보통 정당의 해체로까지 이어진다.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직후 총선에서 괴멸적인 패배를 당하고 결국 5.16 쿠데타로 해산된다. 민주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의 피격 사건 이후 김종필 총리가 총재로 취임했으나 12.12 쿠데타 세력에 의해 강제 해산되고 만다. 보수는 2017년 탄핵이라는 일격을 맞았다. 대한민국에서 탄핵이라는 용어가 몇 번 거론된 적이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실제로 표결에 의해 탄핵 심판까지 받았지만 결국 대통령의 탄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 이후 탄핵을 향한 동력은 매우 강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최종적으로 탄핵되었다. 물론 대한민국에는 정치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있었고 탄핵 이후 비상계획대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으며 정당이 강제로 해산에 이르는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다. 다만 보수는 탄핵 직후 치러진 대선 때부터 크게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으로 분당되었고 4번의 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하는 암흑기를 맞게 된다. 민주화 이후로 보통 대한민국에서는 10년 주기로 정권이 교대된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으로 이어지는 조합에서 보다시피 양측 모두 2번 연속 집권한 뒤 상대 측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것이 어느덧 징크스처럼 각인되어 버렸기에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진보 진영이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데 실제로 보수는 왜 4번이나 패배했을까? 한 시기에 같은 사건을 두고 여러 개의 잣대가 작동되면 그것은 이중잣대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같은 교차로에서 과속 단속을 할 때 누구는 10km 초과하면 잡고 누구는 20km 초과해야 잡는다면 그것은 불공정이다. 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기준은 계속 변할 수 있다. 제한 속도도 변하고 정책적으로 과속 카메라에서 용인해주는 수치를 전국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와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민의 시각은 시대를 따라 진화한다. 보수는 바뀌어가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것이다. 보수는 영웅서사를 벗어나지 못했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는 영웅의 서사였다. 흉탄의 부모를 잃고 정치적으로 가택연금 조치를 당했던 영웅의 딸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이미지가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영웅의 딸은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었다.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이 피해가지 못했던 아들 문제나 노무현과 이명박 대통령이 벗어나지 못했던 형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최고의 카드가 박근혜 대통령이었던 셈이다. 영웅서사는 영웅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상당히 위력적이다. 미디어는 영웅의 발언에 주목하기 마련이며 선거 현장에서는 영웅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 속에서 편하게 선거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다. 다만 탄핵으로 쓰러져간 영웅 박근혜의 가장 큰 실책은 영웅을 모시고 선거를 치르는 데 익숙해진 이 집단이 바뀌어가는 정치 문화의 연착륙으로 적응할 기회를 스스로 없애버렸다는 것에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영웅이 존재하면 그를 중심으로 매우 쉽게 선거를 치를 수 있지만 영웅의 탄생을 위해서는 시대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시대 정신을 받아 큰 일을 주도하거나 강한 정치적 유산을 이어받는 서사가 있어야 한다. 물론 21세기 들어 정치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사회가 안정된 이후로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큰 일을 해낸 사람들은 나오지 않고 있다. 보수는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편한 선거를 해왔다.
안보를 강조하면서 레드 콤플렉스를 자극하고 교육에 있어서는 정교조가 득세하면 재앙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선점만으로도 중산층의 표심을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었다. 경상도와 강원도, 충청도의 안정적인 의석 기반을 바탕으로 전라도를 고립시키는 전략을 사용하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거나 대선에서 45% 이상의 득표율까지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IMF 이후 경제에 대한 보수의 확고한 우위가 사라졌고 경제의 혼란 속에 하나만 잘해도 대학 간다라는 구호의 전인교육이라는 모토의 대두로 보수가 지향해왔던 학술 중심 교육의 뿌리가 흔들리면서 보수에게 어려운 선거가 되기 시작했다. 중도층이 보수의 어젠다를 하나씩 배쳐가고 새로운 정치 지형을 형성해 나감에 따라 보수 진영은 2000년대를 겪으면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지지층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다. 하지만 경험도 부족했고 운동권 활동으로 조직의 경험을 갖췄던 진보 진영에 맞선 대항이 어려워 손쉬운 해법으로 다른 큰 덩어리와 전략적인 연대를 모색하게 된다. 결국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보수 진영은 사실상 처음으로 야당 생활을 해보면서 자금과 인력 동원에 대한 고민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놓고 빠져나오기 어려운 수렁에 빠지고 만다. 보수가 손을 잡은 것은 종교 세력과 안보단체들이었다.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면 2004년 반핵 반김 국민협의회가 등장한다. 2003년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개최했던 나라와 민족을 위한 평화기도회가 모태가 되어 구국협의회가 구성되고 반핵 반김 국민협의회 활동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구국기도회와 결합된 종교적 색채가 강한 이 보수 성향의 아스팔트 우파는 오프라인 현장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내 보이면서 중도층에게 보수의 이미지를 군복과 십자가, 성조기로 각인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대한민국은 신정국가가 아니고 세속국가이다. 종교의 자유는 무한하게 허용되어 있기에 종교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는지는 자유지만 정당이 특정 종교 집단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자체적인 인력 동원 능력과 자금 조달 능력을 상실하고 외주를 주기 시작한 보수는 그렇게 종교와 결부되기 시작했다. 보수 정당의 주요 지지층을 고령층, 은퇴자, 가정주부로 본다면 종교인 비율이 높은 곳이 보수 정당의 주요 지지층과 겹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젊을수록 종교인 비율이 낮고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는 개신교 신자의 수를 생각해보면 이것은 역진이라고 할 수 있는 형태의 진화다. 시민의 종교 의존도는 낮아지는 데 반해 정당의 종교 집단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 종교가 한국 사회에서 많은 기능을 수행하던 시절이 있었다. 독립운동 과정에서부터 기독교를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컸고 민주화 과정에서도 종교의 긍정적 기능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의 측면에서도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아직 그 순기능은 존재한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재직하면서 당원 수를 늘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당은 전체 당원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견고한 지지층이 있는 집단들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의 이념적 절반을 책임져야 하는 정당이 종교 집단에 휘둘리면 반드시 해야 할 논의를 하지 못하고 내야 할 메시지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마련이었다. 종교의 경전에 따른 교리보다는 사회 문제를 논리로 접근하는 중도층의 다수 유권자에게 접근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수는 어째서 연달아 3번이나 선거에서 이겼을까? 김종인과 이준석의 보수를 탈바꿈하기 위한 시도는 이제껏 보수 정당에서 해오던 전략과 방식을
답습하지 않았기에 선거에서 이기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오히려 내부에서 더 많은 공격을 받았다. 많은 것을 감내하면서 전략과 전술을 짜서 밀어붙였으나 결과적으로 당시 김종인과 이준석 모두 내부 공격 때문에 정치적 상처를 많이 입은 것이 사실이었다. 보수 진영이 오랜만에 얻어낸 선거 승리는 2021년에 치러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였다. 그리고 선거의 돌풍은 10년간 실패를 거듭해오던 오세훈의 재기에서 비롯되었다. 아울러 김종인 위원장이 2021년 5.18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은 매우 상징적인 정치적 행위였다. 사실 김종인 위원장은 5.18 민주화 운동에 직접적인 부채가 없는 사람이다. 실력 있는 경제학자로서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에서 일했고 오히려 광주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재벌개혁이라든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그 이후로도 수십 년간 일관된 주장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대의 노구를 이끌고 김종인 위원장은 당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무릎을 꿇었다. 첫째로 평가받아야 할 것은 그의 용기다. 5.18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부 강경보수의 분위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오롯이 상식의 선에서 판단했다. 두 번째 특징은 선거 승리를 향한 그의 강한 승부욕이었다.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완고해지고 머리를 숙이지 않으며 때로는 뻔뻔해지기 마련인데 김종인 위원장은 지휘관으로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다른 보수 지도자들이 외면해왔던 과제를 꼭 짚고 넘어가겠다고 다짐했던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의 그 선택 덕분에 보수 정당은 광주와 전라도에서 과거가 아닌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금석을 놓게 되었고 지금까지 보수가 암묵적으로 수행해왔던 전라도 고립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전라도 표심 공략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보통 후보 간의 양자 대결이 펼쳐지고 단순 다수자가 승리하기 때문에 결국 최종 표차 10% 이내의 박빙 선거가 많이 펼쳐진다. 호남 공약을 통해 달성한 호남 지지율 15%의 의미는 자명하다. 보수는 4연패 후에 왜 3연승을 달렸을까? 근본적으로는 보수 정당에서 해오던 전략과 방식을 답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나의 결론이다.